잿빛 연기 속에서 남은 숨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무너진 골목 끝에서 한 아이의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전장의 가장자리는 늘 늦게 무너졌다. 칼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 사이에 사람들의 숨이 얇게 걸렸고 그 숨 위로 재와 흙먼지가 겹겹이 내려앉았다. 서문현은 그 경계에서 서문아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 하나가 아직 살아야 한다는 이유처럼 붙어 있었다. 바람은 연기와 피비린내를 함께 밀어왔고 멀리서 터진 불꽃이 밤하늘을 짧게 찢었다. 문현의 호흡은 점점 짧아졌다.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는 듯했고 내쉴 때마다 속이 비어갔다. 아리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먼지와 함께 목 안에 굳어있는 듯했다. 문현은 걷는 속도를 늦추고 싶었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기척이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난민들의 행렬은 한 덩어리처럼 흔들렸고 넘어지는 사람 위로 또 다른 사람이 엎어졌다. 누군가의 짐자루가 찢어져 곡식이 흩어졌지만 주워 담을 손이 없었다. 길이 갈라졌다. 한쪽은 숲으로 이어졌고 다른 한쪽은 불탄 마을의 골목으로 이어졌다. 숲은 어둠이 짙고 마을은 불빛이 일렁였다. 문현은 마을을 택했다. 담장과 벽 사이로 숨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숨을 곳만큼이나 나오는 곳도 많았다. 골목을 한번 꺾는 순간 문현은 등줄기를 훑은 차가운 기척을 느꼈다. 발소리보다 먼저 살기가 닿았다. 마도 물이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눈빛만 번들거렸다. 웃음이 섞인 숨이 골목을 채웠다. 그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먹잇감을 확신하는 습관 같은 것이었다. 문현은 아린을 뒤로 감추고 바닥에 돌멩이를 움켜쥐었다. 던져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에 쥔 감각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아린의 손은 더 꽉 조여왔다. 작은 손의 힘이 오히려 문현의 손목을 아프게 했다. 골목 끝에는 담장이 있었다. 담장 위로 오르면 길이 있을지, 담장 너머가 더 큰 죽음인지 문현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릴 길이 막혀 있었다. 문현은 아린을 들어 올리려 했다. 그때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짧고 날카로운 쇠소리였다. 암기가 벽에 박히며 달빛을 튕겼다. 문현은 몸을 비틀었다. 어깨를 스친 바람이 살갗을 찢었고 따뜻한 피가 천천히 오단으로 흘렀다. 담장 너머에서 기운이 내려앉았다. 한 사람이 담장 위로 가볍게 내려섰다. 정갈한 옷차림, 검을 쥔 손, 발끝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정파 무인이었다. 문현은 그 모습에 순간 숨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구원이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전장에서 구원은 늘 값을 요구한다는 것을 문현은 너무 많이 보아왔다. 무인은 이미 피를 묻히고 있었다. 옷자락 끝이 젖어 있었고 발뚝에는 찢긴 흔적이 보였다. 그러나 검에서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단전에 기가 모였다가 어깨를 거쳐 손목으로 빠져나갔다. 그 흐름이 검 끝에서 직선으로 터졌다. 첫 찌름은 짧고 정확했다. 마도 무리 하나의 목이 젖혀졌고 다음 배기에는 팔이 먼저 떨어졌다. 정통 검법의 깔끔한 절도였다. 다만 문현은 미세한 균열도 보았다. 호흡이 한 박자씩 늦었고 기가 돌아야 할 길이 어깨에서 잠깐 튀었다. 무인은 지쳐 있었고 지친 자는 대개 도망을 선택한다. 마도 무리의 숫자는 줄지 않았다. 골목 안쪽에서 또 다른 기척이 솟았다. 무인은 문현과 아린을 한번 훑어보았다. 걱정의 눈이 아니었다. 살기를 재는 눈이었다. 문현의 속이 차갑게 식었다. 무인의 이름이 그때 들렸다. 마도 무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를 갈며 장효진을 불렀다. 효진은 그 이름을 듣고도 눈빛을 바꾸지 않았으나 발끝이 담장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다. 효진은 검을 한번 크게 휘둘렀다. 피가 튀었다. 그 피가 마도 무리의 시선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담장 아래로 흘렀다. 문현과 아린이 서 있는 자리였다.
무녀는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과 아린이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방패는 스스로 고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효진은 담장 위로 올라섰다. 단전의 기가 발바닥으로 내려가며 몸이 가볍게 떠올랐다. 경공의 기초였다. 효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마치 처음부터 그 길밖에 없었다는 듯 담담했다. 무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나오지 않았다.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버린 듯했다. 마도 무리가 달려들었다. 무녀는 아린을 끌어안고 골목을 뛰었다. 발밑에 재가 미끄러웠고 무너진 기둥이 길을 막았다. 무녀는 아린을 먼저 밀어 올리며 넘게 했다. 등 뒤에서 손이 뻗어 옷자락이 찢겼다. 무녀는 이를 악물고 넘어지지 않으려 했다. 넘어지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본능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끝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불탄 기둥이 무너져 길을 막았고 옆 골목에서도 기척이 솟았다. 사방이 좁아졌다. 숨이 들어갈 자리마저 줄어드는 느낌이었다. 아린의 손이 무녀의 소매를 더 세게 잡았다. 무녀는 아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몸이 방패가 되었다. 이번에는 스스로 고른 방패였다. 마도 무리의 공격은 정제되지 않았다. 기는 거칠게 흐르고 살기는 날것으로 튀었다. 검이 아니라 칼, 칼이 아니라 철조각 같은 무기들이 난타로 내려왔다. 무녀는 팔로 막고 어깨로 버티며 벽을 등졌다. 한 번 막을 때마다 뼈가 울렸고 숨이 짧아졌다. 무녀는 아린의 숨을 들으려 했다.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믿기 위한 확인이었다. 불길이 가까워졌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연기가 눈을 맵게 했다. 그 틈에 마도 무리 하나가 낮게 파고들었다. 무녀이 몸을 틀어막는 순간 다른 쪽에서 날아든 칼끝이 아린 쪽으로 기울었다. 무녀는 그 방향을 보았다. 세상이 느려졌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아린이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이 더 이어지지 않았다. 무녀는 아린을 끌어안았다. 체온이 빠르게 식어갔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목이 굳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담장 위로 사라진 효진의 눈이 떠올랐다. 계산하던 시선, 선택을 끝낸 눈빛. 그 눈빛이 아린의 마지막 숨과 한 줄로 이어졌다. 무녀는 그 줄을 끊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어깨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피가 옷자락을 타고 떨어졌다. 무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몸이 무너졌고 시야가 흐려졌다. 불길은 더 크게 타올랐고 마도 무리의 웃음은 멀어졌다. 어둠이 내려앉기 직전 무녀는 바닥의 차가움을 느꼈다. 그리고 아린의 손이 아직도 자신의 소매를 놓지 않았다는 감각을 마지막으로 붙잡았다. 의식이 끊겼다. 다시 깨어났을 때 천막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다. 몸에는 거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양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숨을 들이쉬려다 기침이 터졌다. 피맛이 났다. 곁에서 물그릇이 다가왔다. 손은 거칠었고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무녀는 그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아린을 찾는 습관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었다. 아린은 없었다. 천막 안 어디에도 없었다. 무녀는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몸으로 받아들였다. 속이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사파의 사람이 무녀를 내려다보았다. 정파의 옷차림과는 달랐고 눈빛은 냉정했다. 그 냉정함 속에는 거짓된 의가 없었다. 무녀는 그 점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살아남는 일조차 거래가 된다는 뜻이었다. 무녀는 바닥을 짚고 상체를 세웠다. 상처가 찢어지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안에서 끓었다. 분노가 아니라 빚이었다. 살아남은 값, 남겨진 값, 지켜내지 못한 값이 한꺼번에 얹혔다. 무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피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무녀는 마음속에 효진의 얼굴을 고정했다. 정갈한 옷, 검의 선, 그리고 미끼로 던지는 선택. 무녀는 그 선택을 잊지 않기로 했다.
살아남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다음에는 손이 아니라 칼로, 숨이 아니라 기로 선택을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아직 무공도 경공도 없는 몸 안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로 내려앉았다. 그 밤부터 무녀는 그림자가 되기로 했다. 아린의 몸이 품 안에서 가라앉는 순간 무녀는 전장이 한 칸 더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 불길이 가까워져도 뜨거움이 먼저 오지 않았다. 연기가 목을 긁어도 기침이 먼저 나오지 않았다. 가장 먼저 닿은 것은 무게였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데도 이미 비어가는 무게였다. 무녀는 아린의 어깨를 더 끌어안았다. 손끝으로는 살이 식는 속도를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에 힘을 풀지 않았다.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그 끝을 인정하는 쪽이 무녀의 손이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마도 무리의 웃음은 멀어졌다. 멀어졌다는 말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다. 불길이 번지면 짐승도 뒤로 물러나듯 그들도 한 걸음 물러났다. 흉측한 눈빛이 연기 너머로 번뜩였고 바닥을 긁는 발끝이 자리를 고르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도망치는 자를 쫓기보다 쓰러진 자가 끝까지 숨을 쉬는지 지켜보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무녀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아린을 감싸 안은 채 벽을 등지고 몸을 옆으로 끌었다. 무너진 기둥의 그늘이 잠깐이라도 시야를 가려주기를 바랐다. 피가 젖은 옷감이 바닥을 스쳤고 재가 손등에 들러붙었다. 아린의 숨은 들렸다. 너무 가늘어서 들린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숨이었다. 무녀는 귀를 가까이 댔다. 머리칼에 재가 내려앉았고 볼에는 연기 탓에 검은 그을음이 번져 있었다. 그을음 아래로는 피부가 이상하게 맑았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속눈썹 끝에 습기가 매달려 있었다. 무녀는 아린이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울지 않았다는 것은 참았다는 뜻이고 참았다는 것은 끝까지 믿었다는 뜻이었다. 아린은 무녀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무녀는 그 믿음이 자신의 힘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아린이 끝까지 놓지 않아서 겨우 이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불길이 옆 건물을 핥으며 넘어왔다. 나무가 타며 내는 소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끙끙거렸다. 무녀는 순간적으로 아린을 들쳐 업으려 했다. 어깨에 상처가 벌어지며 시야가 한순간 흔들렸다.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무릎은 바닥에 붙은 것처럼 꺾였다. 통증이 번개처럼 올라왔지만 무녀는 통증에 마음을 주지 않았다. 통증은 살아있다는 표식이었다. 지금 무녀에게 필요한 표식은 다른 것이었다. 아린이 아직 여기 있다는 표식이었다. 무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연기가 폐로 스며들며 가슴이 저렸다. 그 저림보다 더 큰 저림이 손끝에서 올라왔다. 아린의 손이 무녀의 소매를 붙잡은 채로 굳어 있었다. 손가락은 아직 힘을 잃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의 의지를 그대로 움켜쥔 모습이었다. 무녀는 그 손을 풀어주려다가 멈췄다. 풀어주는 순간 정말로 끝나 버릴 것 같았다. 무녀는 그대로 그 손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다. 차가워지는 속도를 손바닥으로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어리석음이 아니면 지금은 버틸 수 없었다. 연기 너머에서 기척이 흔들렸다. 마도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기는 거치었다. 단전에 모으지도 못하고 가슴에서 끓어오른 것을 그대로 몸 밖으로 흩뿌리는 흐름이었다. 살기는 맹렬했으나 정제되지 않았다. 그런 살기는 오히려 더 끈적했다. 무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무거운 모래주머니처럼 바닥에 붙었다. 이대로 아린을 빼앗기면 마지막 남은 것마저 짓밟히는 것이었다. 무녀는 바닥에 돌조각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찢겨도 상관없었다. 던져서 마치겠다는 생각보다 던지지 않으면 자신이 사람에서 짐승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무녀는 돌조각을 던졌다. 돌은 허공을 갈라 상대의 어깨를 스쳤다. 큰 상처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선이 흔들리는 틈은 생겼다. 무녀는 그 틈에 아린을 품에 더 깊게 끌어당겼다. 품 안이라면 아직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보 같은 믿음이었다. 그러나 믿음이 무너지면 무녀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다. 그 순간 아린의 가슴이 한번 크게 들썩였다.
무녀는 그 움직임을 보았다. 눈이 조금 더 떠졌다. 아린의 시선이 무녀를 향했다. 그 시선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살려달라는 시선도 아니었다. 길을 잃지 않겠다는 시선이었다. 무녀는 그 눈을 보며 혀끝이 떨렸다.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굳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무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다는 뜻을, 손을 놓지 않았다는 뜻을, 끝까지 함께 있다는 뜻을 그 한 번의 움직임에 모두 담고 싶었다. 아린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연기와 피가 목을 막았고 숨이 바닥에 깔렸다. 무녀는 그 입술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차렸다. 이름이었다. 무녀의 이름이었다. 무녀는 귀를 아린의 입가에 붙였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그 한 글자를 들은 것처럼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린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부탁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무녀이 곁에 있다는 확인, 그 확인을 받는 순간 무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갚아야 했다. 아린의 숨이 끊겼다. 끊긴다는 말은 너무 단정했다. 숨은 끊기기보다 아주 천천히 쓰러졌다. 촛불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다 끝내 꺼지듯 아린의 숨은 마지막까지 흔들렸다. 무녀는 그 흔들림을 손바닥으로 느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흔들림이 멈췄다. 무녀는 그 멈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손끝을 더 세게 누르고 가슴을 더 끌어안았다. 하지만 온기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무녀는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린이 아니라 아린이 남긴 빈자리라는 것을. 마도 무리의 기척이 다시 가까워졌다. 웃음이 다시 섞였다. 그 웃음은 방금 전보다 더 가벼웠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끝낸 얼굴이었다. 무녀는 그 얼굴들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대신 담장 위로 사라진 효진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정갈한 옷자락, 검의 선, 그리고 계산하던 눈. 무녀의 속에서 무언가가 끓었지만 그것은 바로 폭발하지 않았다. 분노는 불처럼 치솟기보다 숯처럼 깊게 스며들었다. 뜨겁고 오래가고 꺼지지 않는 방식이었다. 무녀는 아린을 안고 일어나려 했다. 다리가 떨렸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무릎이 다시 꺾였다. 어깨에 상처가 벌어지며 피가 흘렀고 치아가 비뚤어졌다. 연기가 눈에 들어와 세상이 흐려졌다. 무녀는 끝까지 아린을 놓지 않았다. 놓는 순간 자신도 같이 꺼질 것 같았다. 무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추위가 아니라 무력함이 몸을 떨게 만들었다. 불길이 기둥을 삼키며 넘어왔다. 열기가 등을 밀었다. 무녀는 마지막 힘으로 몸을 틀어 벽의 그늘 쪽으로 아린을 감쌌다. 숨이 더는 들어오지 않았다. 공기가 뜨겁고 연기가 무거웠다. 무녀는 아린의 머리칼에 손바닥을 얹었다. 재가 묻고 피가 묻어도 상관없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이제는 아무 반응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이제는 아무 반응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녀의 속을 텅 비게 만들었다. 그 텅 빈 자리로 효진의 눈이 들어왔다. 무녀는 그 눈을 되짚었다. 처음 마주쳤을 때의 차가운 계산, 검을 쥔 손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담장 위에서 방향을 바꾸던 발끝. 효진은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선택을 바꾼 것이었다. 무녀는 그 선택을 잊지 않기로 했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약속이었다. 다음에는 누군가의 선택 때문에 무너지는 쪽이 아니라 선택의 값을 되돌려주는 쪽이 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녀의 눈이 감겼다. 감는 것이 아니라 감길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아린이 손을 놓지 않던 감각이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이제는 자신의 손바닥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무녀의 의식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꺼졌다. 아린의 마지막 숨은 끝났고 무녀의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녀에게는 벌처럼 느껴졌다. 살아있는 동안 갚아야 할 것이 생겼다는 뜻이었다. 천막 천장은 낮게 쳐져 있었다. 젖은 배가 숨을 빨아먹듯 축 늘어져
숨을 들이킬 때마다 약 냄새가 더 짙어졌다. 쓴풀을 달인 향과 피가 마른 냄새가 한데 섞여 문연의 목구멍을 긁었다. 눈을 뜨자마자 통증이 먼저 와 닿았다. 어깨는 불덩이처럼 욱신거렸고 갈비 사이에서는 칼끝이 비집고 들어오는 듯한 찌름이 반복되었다. 몸을 일으키려는 생각이 스치자 상처가 그 생각을 찢어버렸다. 문연은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 번 들이쉬었다. 숨을 쉬는 일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 주었으나 그 증거는 달갑지 않았다. 손이 보였다. 거칠고 굵은 손. 손등에 굳은 살이 두텁게 박힌 손이었다. 그 손이 붕대 매듭을 만지며 단단히 조여주었다. 붕대가 살을 눌러 통증이 날카로워졌지만 피가 다시 새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먼저 느껴졌다. 문연은 손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천막 안쪽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정파의 흰 옷도 난민의 해진 옷도 아니었다. 검은 천이 몸을 감싸고 허리에는 칼이 아니라 짧은 칼집이 걸려 있었다. 칼집 끝이 닳아 있었다. 오래 쓴 물건의 다름이었다. 사내의 눈빛은 차가웠다. 차갑다는 말이 잔인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온기를 섞어 포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문연이 고개를 돌려 아린을 찾는 동작을 하는 순간 사내는 그 움직임을 한 번에 읽어냈다. 사내의 시선이 문연의 허공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 스침이 말이 되었다. 여기에는 없다는 말,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이었다. 문연은 입술을 다물었다. 목 안쪽이 마르고 혀끝이 모래처럼 거치었다. 이름 하나를 꺼내면 목이 찢어질 것 같았다. 천막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갔다. 여러 발소리였다. 무거운 발과 가벼운 발이 섞였고 쇠붙이가 서로 닿아 작은 소리를 냈다. 누군가가 낮게 웃는 소리도 들렸다. 그 웃음에는 전장의 광기가 없었다. 전장을 지나 살아남은 자들의 웃음, 살아남은 값을 계산하는 웃음이었다. 문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어디에 놓였는지 감을 잡았다. 전장 한복판이 아니라 전장을 이용하는 자들의 뒤편이었다. 사내가 문연의 상처를 다시 살폈다. 손끝이 어깨 주변을 눌러보자 통증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문연은 이를 악물었다. 신음이 나오려는 순간 숨을 삼켜 눌렀다. 사내는 문연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버틴다는 뜻이었다. 버틴다는 것은 쓸모가 있다는 뜻이었다. 문연은 그 끄덕임을 보고 자신이 살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연민이 아니라 필요였다. 사내는 손가락 2개로 문연의 손목을 짚었다. 맥이 닿는 자리에 손끝이 내려앉자 문연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사내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맥의 리듬을 쪼개 읽었다. 그 손끝은 단순히 뛰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새고 어디에서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가려내는 움직임이었다. 문연은 무공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기가 흐른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은 있었다. 사내는 마치 그 흐름을 손끝으로 만지는 듯했다. 손가락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자 문연의 팔에서 미세한 저림이 일었다. 저림이 곧 통증으로 바뀌기 전에 사내가 손을 뗐다. 사내는 이미 피한 것을 다 알아낸 얼굴이었다. 천막 한쪽에서는 약탕기에서 김이 올랐다. 끓는 물에 풀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천막 밖에서 짧은 외침이 스쳤다. 사람 하나를 끌고 오는 소리, 땅에 무언가가 끌리는 소리였다. 문연은 고개를 돌렸다. 천막 입구에 배가 젖혀지며 바깥에 빛이 들어왔다. 2 사람이 한 사내를 끌고 들어왔다. 사내는 다리 쪽이 젖어 있었고 피가 아니라 물이었다. 냄새는 피보다 더 역했다. 상처가 썩기 시작한 냄새였다. 끌려온 사내는 문연과 눈이 마주치자 입을 열려 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혀가 말라붙은 사람의 입 모양만 남았다. 그 사내를 끌고 온 자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바닥에 내려놓는 동작이 아니라 던지는 동작이었다. 던져진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사내가 숨을 들이쉬며 몸을 뒤틀었지만 누구도 다독이지 않았다. 다독이는 것은 값이 들었고 이곳에서는
값이 없는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 사내가 문연 쪽을 한 번 더 보았다. 살려달라는 눈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왔는지 묻는 눈이었다. 문연은 그 눈을 피하지 못했다. 문연에게도 같은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연은 그 순간 천막이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분류의 장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살릴 수 있는 자, 살려두는 편이 이익인 자, 살려도 손해인 자. 사내의 눈빛은 이미 답을 들은 눈으로 바뀌어 있었다. 검은 옷 사내가 끌려온 사내의 상처를 한번 쓸어보았다. 손등으로 스치듯 지나갔을 뿐인데 끌려온 사내는 눈을 크게 떴다. 통증이 아닌 공포였다. 사내는 상처를 꿰맨 흔적도 약을 바른 흔적도 없었다. 대신 손끝이 상처 주위를 짚고 맥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그 저음이 말이 되었다. 늦었다는 말, 값이 안 된다는 말이었다. 끌려온 사내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끌고 온 자가 어깨를 눌러 다시 바닥에 붙였다. 그 순간 문연의 속이 한번 뒤집혔다. 아린이 떠올랐다. 아린도 누군가의 고개 한 번에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문연은 천막 천장을 바라봤다. 배의 얼룩이 불길처럼 퍼져 있었다. 얼룩의 모양이 아린의 얼굴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한번 꺾였다. 문연은 그 생각을 밀어냈다. 밀어내도 다시 올라왔다. 손바닥에 남은 감각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아린의 손이 소매를 붙잡던 힘, 그 힘이 멈추던 순간의 공기. 문연은 눈을 감았다. 감는 순간 효진의 눈이 떠올랐다. 계산하던 시선, 담장 위에서 방향을 정하던 발끝. 효진의 검은 정직했고 효진의 선택은 더 정직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버리는 정직함이었다. 분노가 치솟지 않았다. 분노는 불꽃처럼 터지기보다 숯처럼 아래로 내려앉았다. 뜨겁고 무거운 덩어리가 배 밑으로 가라앉아 숨을 들이쉴 때마다 더 단단해졌다. 문연은 그 숯을 꺼내 들지 않았다. 꺼내 드는 순간 자신이 쓰러질 것 같았다. 대신 숯을 품었다. 품고 살아야 했다. 살아서 갚아야 했다. 갚지 못하면 아린의 마지막 숨이 헛것이 된다. 천막 입구가 다시 들렸다. 바깥에 빛이 한 줄 들어왔다가 곧 다시 가려졌다. 누군가 들어오려다 멈춘 기척이었다. 검은 옷 사내가 손을 들어 제지하는 움직임을 했다. 바깥에 기척이 물러났다. 문연은 그 짧은 교대만으로도 이곳의 질서가 어떤지 알 수 있었다. 말을 아끼고 움직임을 아끼고 필요 없는 소리를 남기지 않는 질서였다. 그 질서는 정파의 규율과 닮았지만 의라는 껍데기가 없었다. 그래서 더 단단했다. 사내는 물그릇을 건넸다. 문연은 물을 받아들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숨이 한 번 길어졌다. 그 길어진 숨 사이로 현실이 들어왔다. 아린의 부재, 전장의 밤, 담장 위의 뒷모습. 문연은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손가락을 굽혔다. 손끝이 떨렸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막아두었던 것이 새어나오는 떨림이었다. 문연은 천막 밖을 바라보았다. 배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불빛이 낮게 흔들렸고 누군가가 작은 모닥불에 칼날을 닦는 소리가 났다. 철이 천에 긁히며 내는 소리. 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다. 일정함은 습관이었다. 전투가 아니라 일이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죽이고 훔치고 거래하며 다시 잠들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문연은 그 반복을 상상하는 순간 자신도 그 반복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느꼈다. 검은 옷 사내는 문연을 내려다보며 살려둔 값이 남았다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말은 길게 나오지 않았다. 문연은 그 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빚이었다. 빚을 갚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 몸을 내주거나 손을 내주거나 목숨을 내주거나. 문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승복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당장 죽어버리면 갚을 길이 없다. 살아남아야 갚는다. 그 갚음이 복수로 이어질지 다른 빚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무녀는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리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손은 따뜻한 손이 아니었다. 사파의 손이었다. 무녀는 그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러움은 이미 전장에서 끝났다. 대신 무녀는 자신이 바뀐다는 것을 느꼈다. 난민의 몸에서, 도망자의 몸에서 값을 치르는 몸으로 바뀐다. 그 바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생존은 늘 선택처럼 보이는 강요였다. 천막 바깥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다. 연기 냄새가 아닌, 피 냄새도 아닌 기름과 쇠 냄새가 스며들었다. 전장을 떠난 자들의 냄새였다. 무녀는 그 냄새 속에서 자신이 다음에 어디로 끌려갈지 어렴풋이 보았다. 검은 질서의 문, 그 문 뒤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곳. 그 구문이라는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무녀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무녀는 눈을 뜨고 사내를 똑바로 보았다. 마음속의 숯이 더 무거워졌다. 아린의 빈자리가 그 숯을 눌러주었다. 무녀는 속으로만 다짐했다. 손을 잡더라도 끝은 자신이 정한다. 미끼로 던져진 삶의 끝을 다시 미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살아남는다. 천막을 나선 뒤 무녀의 몸은 아직 전장의 밤에 묶여 있었다. 어깨 속에는 쇠조각을 박아둔 듯한 통증이 남아 숨을 깊게 들이쉬면 살이 안쪽에서 비틀렸다. 그러나 걸음은 달라졌다. 전에는 살기 위해 달아났고 이제는 살기 위해 다가갔다. 사파 야영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사람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모닥불은 낮게 깔려 빛을 아꼈고 그 대신 경계가 빛을 대신했다. 불빛이 닿지 않는 곳마다 시선이 있었다. 시선은 살기처럼 찌르지 않았다. 대신 밤새 목덜미에 남아 숨을 고르게 만들었다. 무녀는 숨을 다듬었다. 가슴으로 들이쉬면 상처가 벌어졌다. 배로 들이쉬면 통증이 늦게 왔다. 늦게 온 통증은 참을 수 있었다.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쓸모였다. 무녀는 쓸모를 잃지 않기 위해 발끝을 소리 없이 굴렸다. 재가 묻은 땅이 조금 미끄러웠고 미끄러움은 실수를 요구했다. 무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무릎을 낮추고 몸의 중심을 발바닥 가운데에 얹었다. 무공의 자세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한 자세였다. 천막에서 붕대를 조이던 사내가 앞장섰다. 사내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발이 땅을 딛는 소리가 작았다. 그 작은 소리는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습관은 훈련에서만 생긴다. 무녀는 사내가 단순한 호위가 아니라 인도자라는 것을 느꼈다. 인도자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약점이 된다. 사내는 길을 보여주는 대신 무녀이 길을 잃게 만들었다. 야영의 바깥으로 나가자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습기가 줄고 먼지가 늘었다. 자갈이 발밑에서 굴러떨어져 한참을 내려가서야 멈췄다. 그 소리 하나로도 위치가 드러날 수 있었다. 사내는 소리가 나도 속도를 바꾸지 않았다. 들키지 않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였다. 무녀는 그 태도를 따라 손을 크게 흔들지 않았다. 옷자락이 바위를 스치며 내는 소리조차 아껴야 했다. 절벽 아래로 더 짙은 어둠이 고인 틈이 나타났다. 문도 간판도 없었다. 다만 공기가 달랐다. 젖은 돌 냄새, 오래된 숲 냄새, 약과 기름이 뒤섞인 냄새가 좁은 통로에서 서로를 밀었다. 무녀이 그 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리가 끊겼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소리는 이곳의 시간이 바깥과 다르다는 뜻처럼 들렸다. 통로는 곧 꺾였다. 발밑에는 얕은 물이 고여 있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물이 튀어 소리가 크게 났다. 무녀는 물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려다 중심이 흔들리면 더 큰 소리가 난다. 무녀는 발바닥 전체로 천천히 눌렀다. 물이 눌리며 내는 작은 소리가 있었으나 숨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숨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안쪽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녀는 아린을 떠올렸다. 손을 놓지 않던 힘, 울음을 삼키던 힘, 마지막까지 길을 잃지 않던 눈.
그 기억이 배 밑에 숯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숯은 불꽃처럼 터지지 않았다. 대신 무겁게 눌려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되었다. 문턱이 하나 나왔다. 정강이를 걸기 좋은 낮은 높이였다. 넘어지는 자를 가르는 문턱이었다. 무녀는 발을 높이 들지 않았다. 높이 들면 중심이 뜬다. 무녀는 무릎을 접고 발끝을 안쪽으로 말아 문턱을 스쳤다. 돌가루가 부서져 바지 끝에 묻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첫 통과가 되었다. 사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다는 것이 허락과 거절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불빛 하나가 어둠을 겨우 붙잡고 있었다. 그 앞에는 몇 사람이 서 있었다. 많지 않았지만 서 있는 방식이 전부였다. 체중이 발바닥 가운데에 얹혀 있었고 손은 늘 같은 높이에 머물렀다. 시선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무녀는 그 판단 앞에서 자신이 쪼개지는 느낌을 받았다. 몸의 상처, 호흡의 길이, 눈의 흔들림, 손끝의 떨림, 살아남으려는 의지의 결까지 모두가 재어졌다. 앞쪽에 선 자의 칼집은 끝이 닳아 있었다. 다름은 오래 산 자의 표식이었다. 무녀는 그 다름을 보며 이곳이 전장을 피해 숨는 곳이 아니라 전장을 먹고 사는 곳임을 확신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여기서 서로를 쓰고 버릴 것이다. 무녀는 버려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날카롭게 세웠다. 날카로움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날카로움은 숨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작은 항아리가 앞으로 나왔다. 항아리 입구에는 검은 가루가 붙어 있었다. 가루가 무녀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차가운 가루가 땀과 섞이며 피부에 얇은 막을 만들었다. 막이 생기자 맥이 더 도드라졌다. 누군가 손가락 끝으로 그 맥의 떨림을 훑었다. 맥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린다. 무녀는 맥이 흔들리지 않게 숨의 길이를 더 늘렸다. 숨을 늘리자 통증이 잠깐 멀어졌고 멀어진 통증 틈으로 현실이 들어왔다. 아린의 부재, 효진의 선택, 그 선택을 되돌려야 한다는 약속이 한 덩어리로 내려앉았다. 무녀는 속으로 효진의 눈을 떠올렸다. 담장 위에서 방향을 정하던 발끝과 함께 떠오른 눈이었다. 그 눈은 계산이었고 그 계산이 아린을 죽였다. 무녀는 분노를 올리지 않았다. 올리는 분노는 쉽게 꺼진다. 대신 숯처럼 눌렀다. 숯은 오래 간다. 오래 가야 한다. 오래 가려면 먼저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무녀의 어깨를 다시 세웠다. 검은 옷 사내가 무녀의 손등에 남은 가루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가루가 떨어진 자리에 붉은 선이 얇게 남았다. 긁히지 않았는데도 벌어진 듯한 선이었다. 낙인이었다. 기록이었다. 기록은 추적이 된다. 무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빼지 않았다. 빼는 순간 길이 닫힌다. 길이 닫히면 효진에게 닿지 못한다. 무녀는 닿아야 했다. 닿아야 아린의 마지막 숨이 헛것이 되지 않는다. 불빛 앞에 선 자가 손을 들자 다른 이가 물그릇을 내밀었다. 물은 맑지 않았다. 약재를 풀어 쓴맛이 돌았고 표면에는 검은 가루가 미세하게 떠 있었다. 무녀는 그 물을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차가움이 아니라 싸늘한 저림이 안쪽에서 퍼졌다. 상처 주변이 잠깐 단단해졌고 심장 박동이 한번 느려졌다가 다시 고르게 맞춰졌다. 누군가 이 저림을 통해 몸의 빈틈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무녀는 저림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손끝을 펴고 다시 오므렸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동작이 살아있는 근육을 붙잡아 두었다. 이어 바닥에 얇은 선이 그어졌다. 선은 칼끝으로 긁어 만든 자국처럼 보였으나 가까이에서 보면 자국 안쪽이 더 어두웠다. 젖은 돌 위에 검은 분말을 문질러 넣은 흔적이었다. 무녀는 선을 넘으라는 뜻을 알아차렸다. 넘어가는 순간 돌아설 수 없다는 뜻도 함께 읽혔다. 무녀는 발을 올렸다. 발바닥이 선을 스치는 순간 발목 위로 한기가 올라왔다. 한기는 살갗을 넘어 근육 속으로 스며들었다. 무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려 했다. 그러나 숨을 멈추면 맥이 튄다. 무녀는 숨을 더 길게 뽑아 한기를 숨의 끝으로 눌렀다.
눌린 한기가 배 밑으로 가라앉자 숯처럼 눌러둔 분노가 그 위에 앉았다. 선 너머에서 칼집 다른 자가 짧은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칼은 뽑히지 않았다. 칼집제였다. 무녀는 그 칼이 시험이 아니라 규칙임을 느꼈다. 칼을 쥐는 순간 이곳에 손이 된다. 무녀는 칼집을 집었다. 무게가 손목으로 내려앉자 어깨 상처가 한번 욱신거렸다. 무녀는 그 욱신거림을 견디며 칼집을 놓지 않았다. 놓지 않는다는 것은 아린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밤과 같은 동작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손이었다. 마지막으로 작은 표식이 건네졌다. 검은 천 조각에 붉은 선이 한번 그어져 있었다. 손등에 남은 낙인과 같은 결이었다. 무녀는 그 천 조각을 품에 넣었다. 품에 넣는 순간 무언가가 목 안쪽에서 굳었다. 이름을 버리는 굳음이었다. 난민의 이름, 도망자의 이름, 그 모든 것이 굳어 떨어지고 남는 것은 목적 하나뿐이었다. 교진을 찾아낸다. 그 앞에서 자신의 손이 어떤 손이 되었는지 끝까지 보여준다. 주변의 시선이 한 번에 방향을 바꾸었다. 허락의 신호였다. 허락은 환대가 아니었다. 쓰임의 시작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이름 하나가 공기처럼 스쳤다. 흑움은 소리로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도 무녀는 그 이름을 똑똑히 받았다. 이름에는 기름 냄새와 쇠 냄새, 그리고 오래된 규율의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무녀는 그 차가움을 들이마셨다. 차가움은 따뜻함보다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것만이 복수의 길을 끝까지 끌고 간다. 무녀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섰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는 없었다. 대신 바깥의 공기가 멀어졌다. 돌아갈 길이 닫힌다는 것은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숨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었다. 무녀의 숨은 이제 도망의 숨이 아니었다. 견딤의 숨이었다. 미끼로 던져진 아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던지는 법을 배운다. 그 던짐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무녀는 이곳에서 칼보다 먼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흑우문의 밤은 어두웠다. 어둡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불빛이 적어서가 아니라 불빛이 닿는 곳까지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녀는 동굴의 통로를 따라 더 깊은 곳으로 옮겨졌다. 발밑에 젖은 돌은 늘 같은 지점에서 미끄러웠고 물방울은 늘 같은 간격으로 떨어졌다. 반복은 규율이었고 규율은 몸을 먼저 길들였다. 첫날의 가르침은 칼이 아니었다. 숨이었다. 들이쉬는 길, 내쉬는 길. 숨이 어깨로 솟지 않게 배로 가라앉히는 법. 들숨과 날숨 사이의 빈틈을 줄여 기척이 새지 않게 만드는 법. 무녀는 상처가 아물기 전부터 그 숨을 익혔다. 숨을 잘못 들이쉬면 어깨가 찢겼고 숨을 억지로 참으면 맥이 튀었다. 흑우문은 그 흔들림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끝이 목덜미를 눌러 숨을 꺾었고 누군가의 발끝이 무릎을 차며 중심을 끌어내렸다. 통증은 벌이 아니라 교정이었다. 걸음도 같은 방식으로 깎였다. 발 뒤꿈치로 디디지 않게, 발가락부터 바닥을 만지게, 체중을 발바닥 가운데에 두고 다음 걸음으로 넘어갈 때 상체가 먼저 흔들리지 않게. 무녀는 그 미세한 차이를 몸으로 새겼다. 전장에서는 달리기만 하면 되었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이 목숨이었다. 발끝이 돌을 긁는 소리 하나가, 숨이 길어지는 소리 하나가 누군가의 칼집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집행수의 시선이 늘 가까웠다. 얼굴은 자주 보이지 않았으나 시선은 항상 있었다. 무녀는 손등의 붉은 선이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목줄임을 깨달았다. 그 선이 남은 손으로 무엇을 쥐든 그 구문은 그것을 본다. 본다는 것은 살핀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하면 끊는다는 뜻이었다. 무녀는 끊기지 않기 위해 몸을 더 얌전하게 만들었다. 얌전함은 굴복이 아니었다. 나를 숨기는 방식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단도 하나가 주어졌다. 칼집은 닳아 있었고 손잡이는 기름이 배어 미끄럽지 않았다. 무녀는 단도를 쥐는 순간
어깨가 한번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칼을 들면 상처가 기억을 되살렸다. 아린을 안고 쓰러지던 팔, 피가 식어가던 온기. 무녀는 그 기억을 밀어내지 않았다. 밀어내면 빈자리가 커진다. 대신 기억을 칼집처럼 닫아 품었다. 다친 기억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 의뢰는 갑자기 내려왔다. 종이에 적힌 글은 짧았다. 대상은 변방의 작은 상단에서 돈을 빼돌린 장부꾼. 장소는 하룻밤 쉬어가는 객잔. 조건은 조용히 끝내고 흔적을 남기지 말 것. 간단했다. 간단함에는 늘 함정이 섞였다. 무녀는 글의 빈칸을 읽었다. 왜 흑우문까지 불렀는지, 왜 객잔인지, 왜 조용히인지. 대상의 목숨만이 목적이라면 더 싼 칼도 많다. 무녀는 함정의 냄새를 숨으로 맡았다. 어쩌면 미끼는 대상이 아니라 살수 쪽일 수 있다. 무녀는 동선을 짰다. 객잔은 사람이 많고 소리가 많아. 기척을 숨기기 좋지만 눈도 많다. 눈이 많을수록 그 눈을 하나로 묶는 법도 있다. 무녀는 부엌의 연기, 술상에 흐르는 소란, 마구간의 악취를 머릿속에 겹쳤다. 숨을 길게 뽑아 소리의 틈에 넣고 발끝을 낮춰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로 옮긴다. 아직 내공은 없었으나 숨과 근육이 길을 대신했다. 배 밑에 수치 중심을 눌러주었다. 밤이 깊어질 때 무녀는 객잔담을 넘었다. 뛰지 않았다. 뛰면 공기가 흔들린다. 무녀는 담 위에 손바닥을 얹고 손가락으로 돌의 결을 더듬어 가장 조용한 지점을 찾았다. 몸을 올릴 때에는 숨을 멈추지 않았다. 숨을 멈추면 심장이 크게 뛴다.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몸을 물처럼 흘려보냈다. 낙엽 하나가 발끝에 스쳤으나 무녀는 발가락에 힘을 풀어 소리를 삼켰다. 대상은 2층 끝방에 있었다. 무녀는 문틈의 빛을 보며 안의 호흡을 셌다. 둘이었다. 장부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호의가 있었다. 함정의 냄새가 더 짙어졌다. 무녀는 단도를 뽑지 않았다. 먼저 손을 비웠다. 비어있는 손이 더 빠르다. 창살로 바람이 들어오는 틈을 찾아 작은 암기를 손끝에 얹었다. 암기는 가볍고 짧았다. 던지는 힘보다 방향이 중요했다. 무녀는 숨을 한 번 내쉬며 손목을 아주 조금만 돌렸다. 암기가 날아가 호의의 목 옆을 스쳤다. 피가 아니라 기침이 먼저 터졌다. 약한 독이 기도를 조였다. 무녀는 그 순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은 소리를 낸다. 창을 밀어 올리고 몸을 틀어 방 안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순간 무릎이 굽혀지고 발바닥이 나무결을 눌렀다. 호위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였고 장부꾼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무녀는 장부꾼의 목을 베지 않았다. 베는 순간 피가 튄다. 무녀는 턱 아래를 단도로 눌러 숨을 막았다. 숨이 끊기는 소리가 방 안에 퍼지지 않게 힘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장부꾼의 손이 허공을 더듬다 천천히 힘을 잃었다. 호의가 겨우 눈을 들었을 때 무녀는 이미 칼집에 단도를 넣고 있었다. 호의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가 있었다. 공포는 더 시끄럽다. 무녀는 호의의 관자 옆 혀를 손끝으로 눌렀다. 기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였다. 호의의 눈이 뒤집히며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죽이지 않았다. 죽이면 또 하나의 흔적이 된다. 의뢰는 조용함을 요구했다. 조용함은 흔적을 줄이는 일이다. 무녀는 방 안을 훑었다. 장부책, 은전 주머니, 그리고 낯선 낙인이 찍힌 작은 서신 하나. 서신의 낙인은 청년 건문의 문양과 닮아 있었다. 무녀의 배 밑 수치 한 번 더 눌렸다. 교진과 연결될 수 있는 실말이었다. 하지만 무녀는 서신을 바로 쥐지 않았다. 그 구문에 눈이 먼저 떠올랐다. 실마리를 숨기면 목줄이 당겨진다. 실마리를 내놓으면 복수의 길이 누군가의 손에 잡힌다. 무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복수도 있다. 무녀는 서신을 품에 넣지 않고 내용을 눈으로만 새겼다. 문양의 각, 먹의 번짐, 종이의 결, 기억이 칼집처럼 닫히며 안쪽에 들어갔다. 그 기억은 언젠가 열릴 것이다.
무녀는 창으로 다시 나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피 냄새를 지웠다. 담을 넘는 순간 손등의 낙인이 미세하게 저렸다. 누군가가 멀리서 문연을 보고 있다는 듯했다. 돌아온 뒤에도 밤은 끝나지 않았다. 흑우문의 통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물방울 소리는 같은 자리를 두드렸다. 문연은 칼집을 풀지 않은 채로 문턱 앞에 섰다.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소리는 없었으나 어둠이 한 번 더 짙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누군가가 숨을 바꾼 것이다. 문연은 그 숨을 느끼며 발끝을 멈췄다. 멈춤이 곧 보고였다. 안쪽의 불빛 앞에서 문연은 손등의 낙인을 드러냈다. 낙인이 열기를 머금은 듯 미세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까의 피는 손에 묻지 않았으나 냄새는 옷 안쪽에 남아 있었다. 문연은 그 냄새를 지우지 않았다. 지우면 거짓이 된다. 대신 냄새가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호흡을 지켰다. 호흡이 흔들리지 않으면 거짓도 들키지 않는다. 집행수가 어둠에서 한 걸음 나왔다. 얼굴은 불빛의 끝에 걸려 반만 보였다. 눈만은 또렷했다. 문연은 그 눈 앞에서 단도를 꺼내지도 자랑하지도 않았다. 흑우문에서는 자랑이 가장 값싼 죽음이었다. 집행수의 시선이 문연의 어깨를 스쳤다.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에도 객잔을 다녀왔다는 것을, 그 둘 사이의 틈을 그대로 재는 시선이었다. 문연은 그 틈이 자신의 자리가 되는 것을 느꼈다. 위험하지만 쓰임이 생기는 자리였다. 문연은 의뢰의 결과를 짧게 정리해 머릿속에서만 올렸다. 말이 길어지면 틈이 생긴다. 틈은 질문을 부르고 질문은 약점을 드러낸다. 문연은 질문이 오기 전에 끝을 만들었다. 대상은 끝났다. 소리는 남지 않았다. 추가 피는 흘리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집행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끄덕임은 칭찬이 아니었다. 오늘은 끊지 않겠다는 통지였다. 이후 문연은 단도를 닦았다. 칼날에는 피가 거의 닿지 않았지만 닦는 행위가 규율이었다. 기름이 얇게 펴지며 칼날에 빛이 죽었다. 빛이 죽어야 살 수가 산다. 문연은 그 문장을 아직 배우지 않았으나 손끝이 먼저 이해했다. 기름 냄새가 코끝에 닿자 전장의 냄새가 한 겹 밀려났다. 대신 아린의 빈자리가 더 선명해졌다. 냄새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마음이다. 문연은 마음을 버티는 쪽으로 세웠다. 마지막으로 문연은 손바닥을 펼쳤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아직 없었다. 대신 작은 상처가 있었다. 담을 넘을 때 스친 돌의 결이 남긴 상처였다. 문연은 그 상처를 보며 자신이 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의 길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길은 한 번 들어서면 다시는 전처럼 나오지 않는다. 문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효진의 이름을 속으로 눌러 적었다. 오늘의 피는 복수의 피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의 피가 있어야 언젠가 그 피에 닿는다. 꺼진 온기 위로 살아남은 숨만 남았고 그 숨은 끝내 돌아갈 길을 잃지 않으려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천면살검 제이부 닮은 얼굴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